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저는 NHN 데이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홍보실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뭐 글로벌리 좀 약간 이렇게 많이 화두에 오르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셔서요. 이게 뭐 사실 뭐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운이 좋아가지고 한 27년 넘게 그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 데이터 플랫폼 쪽에 업무를 계속 이제 여러 다양한 기업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주로 좀 말씀드리고, 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있는 NHN 데이터는 어떤 쪽에 좀 더 포커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뭐 중간에 꼭 뭐 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뭐 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좌석도 원래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 편하게 앉아서 말씀 나누듯이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최근에 왜 중요해졌는지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 퍼스트 파티 데이터 혹은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용자가 뭐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아마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존이라는 서비스에서 지금 이 순간 제가 뭔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아마존이 수집을 해서 그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마존은 내 데이터를 뭐 수집을 하겠지라고 예측 가능하고,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서 그 서비스 목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만이 저의 그 행위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하실 때 보면 뭐 A라는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뭐 어떤 스니커즈 숍을 딱 보셨는데, 제가 뭐 이제 뭐 인터넷 뉴스 같은 거를 보려고 모일보 뭐 이런 어떤 미디어에 딱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본 상품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노출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제가 방금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봤던 그 쇼핑몰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 회사가 그 쇼핑몰을 들어갈 때 그 쇼핑몰과 뭔가 광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제3의 회사인 광고 플랫폼 회사가 자기네 어떤 광고 목적을 위해서 따로 수집을 해요. 여러 가지 쿠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그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1차적인 회사가 아니라 제3의 회사가 별도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다. 그래서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광고 플랫폼사가 A사라는 쇼핑몰에 가서 제가 어떤 물건을 봤는지를 그 광고 플랫폼사가 따로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제가 전혀 다른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들렀을 때 광고 플랫폼사가 똑같이 그 쿠키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본 상품을 갖다가 띄우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광고에서 이런 서드파티 데이터가 주로 쓰이는데요.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실 수년 전부터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이슈라이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제3사 데이터를 기본적으로는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3사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디폴트로 수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예를 들면 이제 안드로이드라든가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 사용률이 한 80% 정도 가까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롬 브라우저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 초에 이제 구글도 결국은 워낙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당시 2년 후부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서드파티 데이터의 수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디폴트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막 난리 난 거죠. 특히 이제 광고 플랫폼 쪽은 그럼 지금부터 광고를 어떻게 하지? 막 이제 이런 이슈라이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처음 어나운스 했을 때에는 2년까지만 그 허용을 한다고 했으니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막히는 거였는데 실은 이제 구글이 그 사이에 한 2차례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3사 데이터를 더 이상 수집하지 못하게 하겠다가 이제 현재까지의 버전이에요. 이렇게 연기를 해준 이유는 뭐 광고 플랫폼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거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긴 한데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구글 광고, 그 구글 애드 같은 데도 결국은 지금 3사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 생태계를 갖다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충분치를 않아서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하고자 그동안 한 2단계 정도 이제 연기를 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그런 어떤 서드파티 데이터를 가지고서 디지털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커머스에서 광고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잠재 고객한테 뭔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서 그 쇼핑몰로 방문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결국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골일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커머스에서 그 라이프 사이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일단 이제 잠재 고객이 존재를 하고 그 사이트의 바깥쪽에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방문을 하겠죠. 방문을 해서 내 물건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구매를 할 겁니다.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게 결국은 광고의 최종적인 골이자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서는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매를 많이 일으키는 게 이제 목적이고 사실 비즈니스 안에서는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 구매자를 더 자주 구매하게 만들고 VIP까지 만드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할 텐데 기존에 이런 서드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구매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 이제 요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가 전혀 관심 없는 사용자한테 불필요한 광고를 보여주면 돈을 내서 광고를 했지만 그냥 아무 액션도 안 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보여줬을 때 반응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최적화해서 광고를 노출시키자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지금 디지털 광고가 뭐 퍼포먼스 광고 이제 이런 네이밍으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타겟팅만 잘했다고 해서 구매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타겟팅을 해서 뭐 불필요하게 이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필터링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일단 방문한 다음에 뭐 가격 경쟁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보여지는 그 어떤 컨텐츠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적으로 뭔가 경쟁력이 있었을 때 구매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너무 광고가 이제 타겟팅만 잘하는 구매가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너무 좀 오버하게 해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좀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래서 이 서드파티 데이터를 더 이상 수집 못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구글이 그 선언하자마자 이제 광고업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막 뭐 소송을 하겠다, 뭐 구글이 독점하려고 한다,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결국 지금은 서드파티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건가? 라는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드파티 데이터 가지고 관심 있는 고객을 타겟팅한다고 해서 결국 구매가 잘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잠재 고객의 광고를 보고 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그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데이터는 서드파티가 아니라 퍼스트파티 데이터로 사실은 이후에도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문한 사용자를 놓치지 않고 구매까지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든지 이제 그 쇼핑몰 입장에서는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그런 어떤 광고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첫 구매자를 더 많이 재구매자로 만들고 VIP로 만들고 여기 이제 고객 관리라고 보통 하잖아요. 고객 관리가 사실은 디지털 광고 영역에서는 광고만큼 사실 발달이 많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쪽을 좀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그 상위 매출을 일으키는 10% 정도의 고객이 평균 이커머스의 44%의 매출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라 이 쏠림 현상이 더 큰 곳도 많고 적은 곳도 많겠죠. 그렇다고 이런 어떤 10%인 VIP가 한번 VIP가 되면 영원히 VIP로 남아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한 60% 가까운 VIP가 매년 떠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저런 잠재 공약을 갖다가 데려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쪽에 대한 관리보다 이 서드파티를 이용해서 광고에 좀 더 많이 집중을 보다 하는 경향이 좀 이제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건 글로벌리 공통점인데, 그 이유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포커싱이 되어 왔어요. 왜 쉽냐면 사실 앞단에 이거를 하려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도 수집하고 뭔가 이해를 하고 액션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 앞단의 광고는 광고 플랫폼사 그리고 에이전시한테 돈만 주면 사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곳에 사실은 쉬운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데이터를 제한하겠다고 발표가 일어났을 때 여러 논란들이 지금은 좀 더 그 덕분에 보다 바람직한 마케팅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글로벌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좀 이제 메인 주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개인정보 보호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뭐 국가적으로 저 정책 자체를 뭐 광고 플랫폼사의 입장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그래서 더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더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방문서부터 첫 구매에서 재구매를 더 잘 익히고 VIP로 성장시키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의 포지션에 가장 중심에 있고 가까운 플랫폼이 바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더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주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DMP랑 CDP랑 뭐가 다르죠? 한동안 막 DMP에 대해서 막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DMP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DMP는 디지털 광고 쪽에서 쓰이는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10년 전후로 디지털 광고가 막 떴을 때 그때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던 플랫폼이 DMP입니다. 근데 사실은 데이터 매니저먼트 플랫폼은 여기 뭐 영어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라는 일반 용어였고요. 이거는 디지털 광고가 없던 시절에도 사실은 데이터를 다루던 사람들한테는 쓰였던 용어인데, 이게 한 2010년 정도에 이제 디지털 광고가 막 뜨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쇼핑몰에서 어떤 광고를 봤는데 다른 매체에 가서도 그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알고 그 봤던 거를 띄워주잖아요. 이제 그 스킴이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쪽, 광고자 하고자 하는 쪽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 상품을 봤으면 저를 이제 그 서드파티 쿠키로 남길 거예요. 남기면 뭐 다른 모 미디어로 제가 전혀 다른 미디어를 갔을 때 같은 사용자가 지금 여기 등장했어. 그러면은 이 사용자한테 지금 방금 본 거를 돈을 내고 노출할래? 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나 노출할래. 그러면 이제 딱 그 광고가 딱 뜨는 거거든요. 아주 짧은 한 200ms 안에. 미디어 단에서 똑같은 그 쿠키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사람 지금 나왔어. 빨리 광고 할 사람 빨리 해. 손들어. 라고 하는 게 이제 SSP라는 포지션이고, 이게 다 에드테크 쪽의 라인업입니다. 광고주 사이드에서 나 이런 광고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이쪽 미디어에 오면은 나 광고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 광고주 사이드 쪽이 이제 DSP인데, 요 둘을 똑같이 같은 쿠키를 가지고서 뭔가 연결을 해야지 아까 같은 연결이 되겠죠. 그러한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을
에드테크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이제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텀이었었는데 한 1970년대부터 있던 텀인데 2010년 정도에 들어서 DMP는 에드테크에서 이런 광고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플랫폼으로 약간 고유명사화 돼서 지금까지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DMP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 에드테크 진영에서 만들어진 요 DMP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제 물어보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을 요 에드테크의 의미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광고주와 미디어 간의 광고 플랫폼에서 결국 저 같은 오디언스들을 매칭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데이터, 그래서 개인정보가 없어야 돼요. 여기는 개인정보면은 사실은 여러 이런 사이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비식별 데이터에만 하는 거죠. 반면에 CDP는 히스토리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 솔루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 고객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CRM 안에서도 CDM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커스터머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그런데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저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아, 고객센터 데이터들을 내가 막 기록해서 막 저장을 어딘가에 하고 있고, 또 서비스 서버에는 누가 물건을 뭘 샀고 하는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막 DB에 저장이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는 방금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어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이런 클레임을 혹은 어떤 문의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 연결해서 보면 참 좋은데, 그 당시 CRM은 그런 사일로들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어떤 나비라는 이쪽은 이제 아까 앞에는 저희가 뭐 에드테크 진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테크 진영이라고 그래요. 마케팅 테크놀로지. 이쪽 진영에서 2013년도에 누군가가 이런 CRM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채널들로부터 수집되는 고객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서 싱글 커스터머 뷰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자라고 처음 이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은 뭐 CRM이랑 어떻게 다른 거고 뭐 이제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좀 더 고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트랜잭션 데이터, 뭐 고객센터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고객을 보다 보니 고객을 조금 더 잘 프로파일링해서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 기존에 있던 이 채널 말고 로그 수집 같은 거 구글 어널리틱스로 막 수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행태 데이터도 같이 결합하면 훨씬 좋겠네 라고 하면서 비식별 행태 데이터도 여기에 이제 측정을 해서 결합하려는 시도가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한테 방금 물건을 산 사람이 혹은 문의를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카드 문의를 저한테 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들어가 이렇게 뭐 보진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DMP에서 여러 사이트들로부터 수집한 비식별 데이터도 뭔가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것까지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막 DMP 데이터까지도 결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야, CDP는 CRM과 DMP를 합친 거다라고 구글링을 보시면 얘기하는 글도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린 히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꼭 그 결합의 의미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CDP는 발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DP의 그 처음 출생은 CRM의 데이터 통합 기능 보완을 위해서 마테크 진영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이거는 고객 마케팅의 활동의 목적이에요. 앞에 광고는 기본적으로 제 고객이 아닌 불특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나한테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한테 뭔가 이제 노출을 해서
유도를 하는 목적이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CRM에서 출발을 한 거라서 이미 제 고객인 거예요. 예, 이미 제 고객이고 이미 제 사이트에 한 번 이상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조금 더 이제 리텐션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 활동의 목적으로 나온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메인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 때문에 서드 파티 데이터도 추가로 결합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DP 안에는요,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DSP에, 아까 그 광고 쪽에 있는 DMP는 비식별, 순수하게 퓨어한 그 비식별 데이터여야 되는데 얘는 이런 개인정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GDPR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태생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간혹 막 이렇게 글들 보면은, DMP랑 CDP를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은가, 막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광고도 요즘에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 그 아마존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데는 워낙 미디어 파워 자체가 그거 하나로도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쇼핑몰들도 아마존도 보면은 그 안에서 광고를 합니다. 자기네 광고.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입점에 있는 입점사들 대상으로. 그래서 상위에 입점사들한테 돈을 받고 상위의 상품들을 돈 받고 노출해주는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존 사이트 안에서도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광고 플랫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입점사들이 나 이런 광고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마존 내에서 너한테 맞는 사용자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다가 광고를 지금 띄우고 싶은데 거기에 띄우고 싶은 광고를 띄우고 싶은 사용자들이 막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돈을 낸 사람 거를 띄워주고 이게 이제 한 1-200ms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상해 보시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은 그 에드테크, 광고 플랫폼이랑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도 DMP 역할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DMP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마존 내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갖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DMP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 이슈도 조금 이제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광고 플랫폼사들, 여러 미디어들을 갖다가 매체로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광고를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광고 플랫폼에서는 DMP는 반드시 비식별 데이터여야 되고 서드 파티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사, 지금 말씀드린 후자에 속하는 광고 플랫폼사가 CDP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CDP는 개인정보까지도 다뤄야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후자에 해당하는 광고 플랫폼은 순수하게 비식별 데이터만 가지고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를 한 회사가 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법적으로는 한 회사에 뭔가 이런 비식별로만 움직여야 되는 것과 식별 데이터가 같이 있으면 니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결합할 수 있잖아. 이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그런 매체들과 연결해서 쓰는 DMP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런 CDP를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리스키하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으로도 아마존 같은데 그 DMP랑 CDP가 공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광고 플랫폼사가 DMP랑 CDP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CDP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서 유저를 잘 프로파일링하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프로파일링을 왜 하겠어요? 하는 목적은 개인화를 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한테 맞는 마케팅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메인 수단인 거죠. 그게 메인인데 저걸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개개인별로 프로파일을 잘해가지고 마케팅도 잘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다 모아서 뭔가 통계적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면 그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그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즉 기업 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CDP 업체가 자연스럽게 과거로 치면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막 이렇게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을 결국은 이제 유저 프로파일링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파일링으로 끝내지 않고 사용자한테 맞춤식 메일을 보내든 SMS를 보내든 혹은 뭐 다른 액션을 하든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실제로 마케팅 액션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편의적으로 또 막 추가를 하기 시작해요. 저게 없으면 또 막 이 액션하는 입장에서는 또 막 또 다른 별도의 툴이랑 불편하게 연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의 온라인상에서의 행태 데이터도 결합을 하지, 뭐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는 기존의 웹 앱 로그 트래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저희로 치면 에이스 카운터 같은 그런 업체들의 기능들도 여기에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CDP가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요. 그 과거에 이제 저희가 뭐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플랫폼의 랜드스케이프 하면 막 이렇게 수십 가지의 포지션들을 이렇게 펼쳐놓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의 뭐 솔루션은 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야, 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야, 막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냥 최근에는 그게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CDP의 기능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는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배경으로 CDP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 저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CDP 쪽으로 수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처음에 그 사업을 예를 들면 DMP 사업을 하든 BI 사업을 하든 혹은 캠페인 툴로 운영을 하든 기존 기업들이 저런 유저 프로파일링의 기능들을 갖다가 좀 강화하면서 다 이제 간판을 CDP 업체로 바꿔달고 사업을 실제로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제 아주 유명한 CDP 업계에서 뭐 세계에서 1, 2, 3위 하면은 보통 저희가 뭐 세그먼트, 뭐 틸리움, 뭐 블룸리치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뭐 밸류가 거의 뭐 몇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2010년 전후로 다 그 미국 쪽에 스타트업이 한참 붐일 때 그때 창설됐던 기업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는 CDP라는 용어도 없었고 각자 나름의 포지션으로 사업을 하다가 CDP가 중요해지니까 지금은 CDP 기업으로 다 이렇게 탈바꿈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저런 롤을 하고 있으니까 CDP가 맞고 다만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를 애초에 어떤 쪽을 주로 하던 기업이 저런 CDP의 기능을 갖다가 좀 확장을 해서 CDP로 간판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같은 CDP 업체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그먼트나 뭐 틸리움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여러 그 기업의 흩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로 잘 통합해가지고 아주 잘 예쁘게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 기업이 CDP로 이렇게 탈바꿈했던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통합하고 처리하고 생성하고 이런 쪽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마케팅 이런 캠페인 이런 관리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낮은 이제 그런 CDP 업체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AI나 이런 쪽, 프레딕션, 예측 이런 거에 막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CDP로 간판을 바꿔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저런 분석 쪽에 차별화 포인트를 걸고 약간의 캠페인 기능, 그 다음에 약간의 데이터 통합 기능,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신생 업체들은, 즉 뭐 최근 5년 안에 이렇게 나온 CDP 업체들은 캠페인 베이스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그 저런 심플한 도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쇼핑몰에서 누가 어떤 물건을 지금 카트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버렸어요. 혹은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안 사요. 그러면 그걸 갖다 캐치해서 메일을 보내든 뭐 쿠폰을 날리든 이런 그 단순한 if then else로 뭔가 이렇게 액션하는 이런 자동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도 야, 우리도 CDP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그들 관점에서의 고객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뭐 사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아직도 안 산 사람도 고객 프로파일의 속성은 맞거든요. 그래서 깊이는 다르지만 그런 캠페인 자동화 툴로 출발했던 업체들도 지금은 많이 CDP로 간판을 달고 바꿔 달고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다양한 CDP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CDP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고객들은 본인들한테 필요한 적절한 CDP는 무엇일지를 잘 파악을 하고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캠페인 이쪽이 제일 좀 장벽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낮은 것 같고, 제일 오래된 저 데이터 억세스라고 말씀드린 저쪽이 사실은 좀 기술적 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서 유니콘들은 대부분 저 앞쪽에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는 어느 쪽이냐라고 혹시 물으시면, 사실 저희는 이제 에이스 카운터도 갖고 있고, 에이스 카운터는 사실은 저 억세스에 해당을 하는데, 또 그 이후에 다이티 라인업을 만들면서 저희가 좀 집중한 거는 어널리틱스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 NHN 데이터의 다이티는 어디에 가깝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애널리틱스가 제일 좀 크고요. 근데 이제 액세스가 요거보다는 조금 크고, 이제 캠페인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이제 요게 현재 저희의 모습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CDP 타입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보통 이제 기사에서 많이 CDP의 규모가 어떻고 막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자료 같은 거 받으셔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가 미국의 마켓에서 조사한 자료를 주로 쓰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올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 5년간, 2026년까지 2021년에 3.5 빌리언 달러였던 시장이 26년까지 15.3 빌리언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해마다 34.6%로 증가할 거다. 이런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저게 사실이냐.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디지털 광고가 2010년에 막 부흥할 때 한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 2조 언제까지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디지털 광고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2조의 대부분은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다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들이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예를 들면 오라클도 CDP 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CDP 상품을 납품을 해요. 그럼 오라클의 매출을 CDP로 잡았을지, 오라클 내부의 매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순수한 CDP 부분만 떼서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마 그거를 분류하는 건 어려웠을 거고, 이런 기준들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사기관이 얘기하는 시장의 크기는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또 공신력이 있는 CDP 업계의 기관 중에 CDP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2022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예상하기를 2 빌리언 정도가 될 거다. 이거는 2021년 대비 22% 성장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랑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맞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가 됐든 크긴 크다. 네. 근데 CDP 업체들은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활용을 하기를 좋아하죠. 규모가 이제 커 보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저 내용보다는 현재 이제 글로벌 리전별 상황을 보면요, 여전히 미주 지역, USA랑 캐나다 지역이 절반을 훨씬 넘는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CDP 시장을. 그리고 그보다는 작은 한 20-30% 정도의 영역을 이제 유럽과 중동 쪽이 차지를 하고 있고, 아펙은 참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점유율은 가장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시장이 큰 아메리카 지역을 요 마켓에서 다시 좀 쪼개가지고서 본 내용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저 CDP가 쓰였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타겟 광고를 위해서 마케팅할 때, 세그멘테이션 할 때 주로 쓰였다.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예측 지표를 분석하는 데 쓰였다. 혹은 개인화 추천하는 데 쓰였다. 요게 세 가지가 이제 탑3
UCG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요 세 가지가 서로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그 다이티도 요 세 가지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보면 어느 인더스트리에 가장 좀 많이 쓰였을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위는 뭐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포션이 이제 리테일과 이커머스. 사실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리테일과 이커머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로 보면 뭐 뱅크, 뭐 파이낸셜 서비스, 인슈런스, 보험사 역시 여기가 그 미국 시장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한테도 주로 이제 금융사에서 많이 연락이 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단 CDP라는 거가 뭔지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로 나오게 됐는지 그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요즘에 각광을 받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넘어가기 전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후에 마지막에 질문 주셔도 좋고 지금 주셔도 좋습니다.